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보건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1번 문제가 뭐야? 빨간색 문제죠. 틀려도 돼요. 하지만 도전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B점의 전위가 100V래요. 그럼 여기가 100V. 오케이. 그리고 D점의 전위가 여기가 60V래요. 그리고 AB 사이 3옴, 여기 A와 B 사이 여기 3옴짜리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네. 오, 언뜻 보면 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할 텐데 이거 유형이야. 시험 문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 풀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키르이호프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란색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노란색 전류가 흐르는 게 맞아.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크기는 뭐하다? 항상 같다.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전류 평형 법칙이었죠. 그러면 이 노란색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얘하고 합쳐져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 흐르는 이 노란색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 때 저항값 R은 얘랑 더하면 되죠. 직렬이니까 8. 그리고 전압 V는 얘와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야. 100에 60이니까 차는 40V가 되겠지. 그럼 몇 암페어? 5암페어. 아하.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전류도 얼마? 5암페어. 그럼 5암페어가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렬 회로에서 전류 분배 법칙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뭐 전류 I'은 전류 분배 법칙 할 때 남의 것 올려주면 되죠. 3 더하기 4분의 4 곱하기 전체 전류 얼마? 5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7분의 20이 되겠네.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럼 7분의 20인데 이건 이제 분수로 표기되어 있죠. 시험에서는요, 이걸 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2.86 정도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푸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인데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단상변압기 2대를 가지고 삼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결선, 무슨 결선? V결선이다. 여러분, V결선은요,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을 물어보는 유형. 두 번째, 계산 문제. 세 번째, V결선 시에 이용률을 구하라. 86.6%.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였죠. 자,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번 문제는 V결선 시에 출력을 구하는 식을 또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루트 3 곱하기 뭐다? P1이다. 이게 이제 V결선 시의 출력인데 여기서 P1이 뭐예요?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 한번 보시면은 한 대의 출력이 100kV 암페어인 단상변압기 몇 대? 두 대를 가지고 무슨 결선했대요? V결선했대요. 자, 이랬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아하, 얼마만큼의 내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럼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 얼마만 넣어주면 돼요? 100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여러분 173. 얼마 나와요. 근데 이번 문제는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었던 거지. 예, 바로 정답 1번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3번 문제 무슨 색깔? 빨강색이죠?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일 절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에듀클래스에서 전기기능사 뽀개기 수업 시간에 상당히 자세히 해드렸는데요. 자, 그거 모른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비정연파를 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비정연파, 비사인파, 즉 사인파가 아닌 거야. 정연파가 아닌 친구를 이야기한다. 그럼 정연파는 우리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왜곡지지 않고 여러분 아주 사인파가 예쁘게 그려져요. 근데 비사인파는 그러지 않고 어때요? 왜곡이 많이 져 있죠. 그러면은 정연파 또는 사인파를 해석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왜곡되어져 있는 비정연파를 해석하기가 쉽겠냐라는 거야.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자 고안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다? 프리에다라는 거지. 열심히 푸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풀이에요. 와, 네, 너무 좀 황당하시죠? 근데 이렇게라도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프리에라는 사람이 이 비정연파를 해석을 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문제에서 말을 해주는데 정연파의 합성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정연파야 비정연파예요? 왜요? 정연파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뭐다? 비정연파야. 그럼 얘가 이제 비정연파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요걸 해석하는 방법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프리에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풀어헤쳐. 자, 뭐 한다고요? 풀어헤쳐. 이걸 풀어헤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정연파의 합성으로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파형에는 A라는 파형과 B라는 파형과 이런 C라는 파형들이 다 합성이 돼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보세요. 지금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왜곡된 요 파형. 얘를요. A와 B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얘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사인파, 그 다음에 요거 사인파인데요. 자, 이걸 기본파라고 할게요. 무슨 파? 기본파. 요 기본파가 뭐예요? 이것도 정연파잖아요. 정연파 또는 사인파죠. 그럼 똑같이 여러분 여길 보세요. 얘는 뭐예요? 이것도 사인파죠. 근데 얘도 기본파에다가 여러분 이건 3구조파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본파의 주파수가 3배 커졌죠. 얘는 뭐였어요? 얘는 기본파였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정연파죠. 이것도 뭐예요? 정연파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n의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노란색 파형 정연파죠. 여기 보라색 파형 이것도 사실 정연파예요. 그죠? 그럼 이 정연파와 이 정연파를 합성해봐요. 모눈종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더 커지는 거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좀 작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4번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 보너스 문제죠.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유도에 의한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정답 나오셔야 돼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또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보자고요. 오른나사 법칙은 뭐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인데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법칙을 얘기한다. 이것도 단독으로도 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오사르버르 법칙 얘도 단독으로 출제가 되죠. 얘는 뭐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 뭐다?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또 물어보기도 하죠. 계산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근데 공식 문제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나와요. 4파이 R의 제곱에 여기에 많이 뭐가 써 있어. 근데 다 필요 없고 끝에 뭘로 끝나? 사인 세타. 이 공식을 찾아야 돼. 그 찾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오 사바르죠.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 두 사람이라고 했지? 몇 사람? 두 사람이야.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무조건 이거 제곱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비오 사바르잖아. 사바르. 그래서 분자에 무조건 사인이야. 코사인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외우고 끝내면 돼.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렌츠의 법칙은 여러분 이거죠. 패러데이 법칙이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얘기한다면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도기 전력의 크기 N은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크기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거 패러데이 법칙.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였다? 그럼 뭐다? 렌츠의 법칙. 자, 간단하게 한번 4개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 요 공식을 가지고 조금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복습해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꼭 푸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석이 있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이 전구에 뭐가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졌냐?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이 너무 기니까 전자 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뭐죠? 자석이죠. 그럼 이 코일에는, 요 코일 한 가닥을 갖고 온 거예요. 코일에는 뭐가 생긴 거야? 자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석이 한 개 통과했다가 5개 통과했다가, 얘가 멀리 있을 때는 하나만 통과하지만 가까이 오면 5개가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더 디테일하게 못해요. 본문 수업에서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석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 코일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d 파이다. 여기서 델타 또는 d는 뭐다? 변화량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코일을 감은 건수에 따라서, 코일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여기 불의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다라는 거죠. 이거 델타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델타라고 표시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죠. 빨리 얘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얘가 뭐한다? 커진다. 코일을 감은 건수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불이 밝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공식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 보시면은 전류에 의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 자기장에 발생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1번 찍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쿨롱의 법칙은 크게 공식이 2가지가 있죠. 이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정전력이 있고요. 자기력이 있죠. 이건 2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2개의 자하, 2개의 자극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죠. 끌어당길 수도 있고 서로 밀쳐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 포스는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자, 그 다음에 자기력 F는 어떻게 됩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였죠. 이 2가지 공식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대꾸 구조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6번 문제 쉬운 문제죠. 자기력선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 말고 비슷한 유형이 또 있죠. 자석의 성질에 관해서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니까 함께 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력선 말고 전기력선도 있죠. 그것도 거의 똑같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선인데 틀린 것을 고르래. 그럼 일단 맞는 것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기력선인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또는 향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전자가 거꾸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 약속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거 어찌됐든 약속이다. 우리가 약속을 깰 수는 없다. 그러면 자, 3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와, 이거 기능사 포기 시간에 나침판까지 올려가지고 실험했었죠. 쉬었던 내용이고. 자, 4번째, 자기장의 크기는 그 점에 있어서 자기력선의 밀도로 나타낸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여러분, 자석은 양 끝이 가장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자극의 세기가 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여기 끄트머리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력선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같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많다? 밀도가 높다더라. 맞는 얘기고. 자, 그리고 한 가닥 한 가닥을 뭐라고 하죠?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쉬우니까 요 자기력선의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속이라고 했던 거. 이런 용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력선들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까? 절대 크로스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차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2번이 정답이에요. 교차한다? 절대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는 지문이야 무조건 그 친구가 정답이 됩니다. 이번 문제 역시 좀 간단하죠. 콘덴서 관련된 계산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량. 두 번째,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데요. 지금 내용 보시면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전압을 몇 볼트 가했대? 10V 가했대요. 이랬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대. 축적된 뭐야? 전기량이죠. 전기량 Q가 지금 몇 쿨롱? 1쿨롱이 축적이 되었대요. 그럼 까꾸로 뭘 물어보는 거냐?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그러면 정전 용량을 우리가 기호로 뭐로 나타내죠? C로 나타내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전기량 Q는 C 곱하기 V. 그럼 여기에서 뭘 물어본 거야? C를 물어본 거죠. 그럼 V 뒤집어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C는 V분의 Q다. 그럼 V가 10이고 그 다음에 Q가 얼마 줬어요? 1쿨롱 줬어요. 그러면은 계산하면 0.1 페럿이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답은 0.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또 공식 있죠. 콘덴서와 관련된 거.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 W는 2분의 1 곱하기 QV다. 여기서 요 Q가 요 전기량이었죠. 그래서 요 식 대신에 Q 자리에다가 CV를 넣게 되면 2분의 1 C발 자승 이렇게 나오죠. 자, 조금 말이 셌죠? 암기법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이번에는 요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시험장 가셔서 보실 때는 뭐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8번 문제 역시 아주 간단하죠.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여러분 도체의 전기 저항이다. 쉽게 말하면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의 저항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A는 뭐예요? 전선의 단면적, L은 뭐예요? length, 전선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이 커져. 그러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 혈관이요. 넓어야 좋겠죠. 그래야 동맥경화 안 걸리겠죠. 넓어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는 어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전선의 길이에 뭐 하는 거예요? 비례하고, 얘는 뭐예요? 반비례한다. 이러한 특징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선의 길이는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길어지면 뭐가 커져? 저항이 커져. 그러니까 전압가가 커지고 전력 손실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길이와 단면적의 반비례다. 땡이지. 하나는 비례, 하나는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둘 다 반비례, 또는 둘 다 비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말이야. 자, 2번 볼게요. 길이의 반비례하고 틀렸죠? 길이의 뭐라고 했어? 비례. 그 다음에 길이와 단면적의 비례 아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1, 3번은. 자, 4번 볼게요.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한다. 정답 4번. 9번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예요. 수험생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어려운 문제는 과목별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4문제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맞추기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건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한번 같이 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자는 까꾸로 흐른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약속한다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전류는 1A이다. 오케이. 그럼 전류 I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1초 동안 어떤 임의의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몇 초 동안? 지금 1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 여기 1초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Q는 이제 전기량 몇 쿨롱? 1쿨롱. 그럼 1분의 1은 뭐예요? 1?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아쉬우니까, 자, 여러분 그럼 요 식에서 내가 전기량 Q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전기량 Q는 전류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되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t는 당연히 세크예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어지간하면 기본 단위는 다 뭐다? 세크다. 그래서 분을 주잖아. 그럼 분을 다 뭘로 바꿔요? 초로 바꾸시면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분 주어졌다. 무조건 뭘로 바꾼다? 예, 초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좀 수월합니다. 선생님, 아워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축전지의 용량을 구할 때 암페어 아워잖아, 단위가. 그거 빼고는 나머지가 거진다, 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전이차가 높으면, 즉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는 잘 흐른다. 아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V는 IR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관계 아닙니까? 쉽죠? 그래서 낙차가 높은 곳에서 여러분 공을 내리면 더 세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인데,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아니죠. 전위가 낮은 게 아니라 전위가 높겠지. 전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본 내용도요, 여러분 저희 교재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다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50에 80짜리이고, 그러면은 인덕턴스가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그럼 이 친구를 L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L2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상호 인덕턴스가 65, 상호 인덕턴스 M까지 좋네요. 자, 이랬을 때 누설 자속이 없는 두 코일을, 자, 여기다가 별표, 자, 가동 접속하면, 이거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동 접속하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 같은 방향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가동 접속하면 같은 얘기예요. 이랬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 외웠던 공식 탁 하고 떠올라야겠죠.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여기서 말하는 요 M이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50 넣고 여기다 80 넣고 2 곱하기 60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 문제를 지금 이 문제처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식을 보기에서 찾으세요라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M은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 요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요거 계산하는 것 또는 여기에서 요 K가 뭐죠? 결합계수죠. 그래서 결합계수 K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래서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그래서 여러분 코일 2개 나왔을 때 역대 관용도 기출문제 통틀으면 요거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전기 분해와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살펴보시면 황산구리 용액에 10A의 전류를, 오케이, 전류 I는 지금 몇 암페어? 10A래. 자, 그 다음에 60분간 흘릴 경우, 일단 분 나왔으니까 마음속으로 이거 초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60분에다가 60을 곱하면 3600초죠. 즉 1시간 60분은 뭐다? 3600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을 물어봤네요. 이때 여러분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 분해에서 석출되는 구리의 양 W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K 곱하기 I 곱하기 T죠. 여기서 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 바로 전기량 Q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리를 많이 석출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법칙이었어? 패러데이 법칙 아니었습니까? 오, 패러데이 대단하죠. 이렇게 전기 분해에서도 대단했었고, 여러분 전자유도 현상에서도 대단했었던 거죠. 아무튼 천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K인데, 요 K가 뭐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 구리의 전기 화학당량이 0. 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1쿨롱의 전기량이 흘렀을 때 이만큼의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 상수를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K 값은 기지값이에요. 전류 I 여러분 그대로 10A 들어가면 되고 T는 3600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something 얼마 나올 거예요. 실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여러분 패러데이의 법칙이 뭐가 있었죠?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요거 이제 몇 초당 자속의 변화량이죠. 이건 권수죠.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인덕턴스 L 곱하기
dt분의 di다. 그럼 이거 뭐예요? 1초당 변화한 전류의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요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 두 번째 요 식으로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E는 L 곱하기 D T분의 DI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코일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2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요 인덕턴스 L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이건 이제 자체 인덕턴스고 상호 인덕턴스 M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M을 냅두고 나머지를 넘기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DT분의 DI를요. 아예 화끈하게 줬어. 뭐라고 줬냐면 몇 초 전류가 150A. 그러면은 몇 초 150A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0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다른 코일에 몇 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했대? 60볼트의 기전력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얘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150분의 60이 되겠죠. 그럼 1보다 작겠네. 그럼 정답 4번이겠죠. 계산기 누를 필요도 없이 바로 4번 아닐까요? 자, 이랬더니 선생님이 좀 수업이 너무 간단한데요. 지금 사실 수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 본 거 풀고 있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일이 이렇게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나 봐. 그리고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시간당 초당 얼마만큼의 변화하면서 전류가 흐르냐? 150A. 요만큼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자속이 일로 넘어간다고요. 그때 얼마만큼 A하고 쇄교하냐. 그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잖아요. 그 쇄교하는 양에 따라서 2차 측에 전압이 유도되지 않습니까?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었었죠. 이해되시나요? 보너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내용 보시면 공기 중 1웨바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또는 자기력선의 수는 그러면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계산하는 거. 그럼 일단 공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기력선의 수 또는 자력선의 수. 그럼 N은 어떻게 됩니까? 뮤분의 M이야. 여기서 M은 뭐예요? 자극의 세기죠. 그랬더니 얼마 줬어? 1웨바 줬죠. 그리고 뮤인데 이건 투자율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시의 투자율을 뮤 제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M이 얼마 줬어? 1 줬어. 자, 진공 또는 공기시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무슨 율이야? 투자율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웠었어?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4번 파토가 났어. 그럼 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승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자력선의 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얘는 이제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볼 때 얘는 뭐다? 자기력선의 수를 물어볼 때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키르히호프의 법칙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먼저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몇 개가 있죠? 2개. 첫 번째가 제1법칙이죠. 전류 평형 법칙. 이 법칙은 전압 평형 법칙. 이거 반드시 2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단독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무슨 방정식이야. 방정식까지 안 가도 되죠. 정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처음 정한 방향을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얘하고 이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처음에 기준이 플러스고 얘를 플러스로 했을 때 얘가 까꾸로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까꾸로 얘기했어. 계산 결과의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플러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 안 바뀌어. 보자마자 정답 1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죠.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이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무엇을 변화할 수 있는 영어로 뭐죠? variable이죠. 그래서 variable인데 그래서 요거 vary를요. 일본 사람들이 바리라고 했죠. 그래서 바리 콘. 그래서 정답 1번. 현재는 잘 사용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 라디오에서요. 주파수 맞출 때 요 바리콘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어찌됐든 간단하게만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깔? 빨강색이죠? 예, 이거 틀려도 되는데 사실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 90V다라고 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1m, 2m 되어 있죠. 시험에서는 요 2m, 4m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아니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면은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 몇 배 한 거예요? 2m, 4m면 2배 한 거죠. 2배를 해도 여러분 그 비율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똑같이 둘 다 90V예요. 일단 요 정도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전하에서 여기 어떤 전하가 있어. 근데 그 전하의 전기량이 얼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다. 여기에 요 정도 뜨거운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불을 쬐일 때하고 여기서 불을 쬐일 때하고 온도차가 다르겠죠. 그 온도차, 그 전이차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요 Q 지점은 1m 떨어진 거고요. 여기는 몇 m 떨어진 거야? 2m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높겠어, 온도가? 여기가 온도가 더 높겠죠? 가까우니까. 이런 마인드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전 위와 관련된 공식 요거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좀 외우기가 귀찮은 거죠. 자, V는 어떻게 되죠?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다. 여러분들 무슨 공식과 거의 비슷합니까? 쿨롱의 법칙에서 여러분 플러스와 플러스 전하와 전하 사이에 존재하는 정전력 구하는 공식과 똑같잖아요. 거의. 여기 뭐만 빠졌어? 제곱만 빠졌단 말이야. 왜? 지금 전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잖아. 그래서 제곱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전위와 이 지점에서의 전위를 각각 구한 다음에 서로 빼줘야겠죠. 식을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근데 선생님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이 뭐였는데요? 이거였죠.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이거 곱하기 R분의 Q. 요 Q는 요 Q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뭐예요?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R이 지금 여기는 몇 메타? 1m고 여기는 2m만 들어가면 되겠죠? Q 똑같이 요 Q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서로 빼줘. 그럼 몇 볼트야? 90V 나와. 다시 한번 시험장 가서 요 그림이 나왔어. 근데 내가 풀 때는 1m, 2m야. 근데 시험장 갔더니 2m, 4m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도 정답 몇 볼트? 90V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이 100V라면 실효값은 얼마인가? 잠깐만. 평균값이 기지값이죠. 그러면은 평균값 구하는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 이거 어떻게 외웠죠? 또라이파라고 했었죠. 자, 평균값은 우리 어떻게 썼냐면 평균값은 똘 i파라고 그랬죠. 똘이 둘이죠. i 맥스 im 그다음에 파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평균값이 얼마 줬어요? 100을 줬어. 기지값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지? im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im을 구하려면 얘 1로 넘어가면서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100 곱하기 파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썸띵 얼마 나오겠죠. 그럼 이 썸띵은 무슨 값이야?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im 대신에 지금 문제는 전압이니까 뭘로만 바꿔주면 돼. VM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지. 자, 그러면은 별표 나왔다고 해요. 그럼 얘가 무슨 값? 최대값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실효값. 게임 끝났네. 우리 원래 실효값은 최대값을 뭘로 나누죠? 루트 2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별표를 여기다 올려주면 계산기 두드리면 썸띵 얼마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정으로 여러분 여기서 수정은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엑스탈이라고 할게요.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 수정으로 마이크로폰,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크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을 이용한 것인가? 여러분 좀 재밌게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음성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성이 있죠. 그럼 음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맞죠? 전화할 때나 이럴 때 그러면은 마이크로 들어가서 얘가 전달이 된다는 것은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음성이 이 출력은 뭐예요? 그죠?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음성이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뀌냐? 그럼 먼저 이 마이크를 잘 보시면 거기 앞에 쉽게 말해서 좀 무식하게 말하면 뭐 다이어프램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쓸게. 그러니까 떨림판이 있다고 할게. 떨림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이크 뽁에 보면 떨림판 보실 수도 있어요. 육안으로. 자, 이렇게 떨림판이 있고요. 이 떨림판에 이렇게 살짝 아주 실 같은 짝대기가 있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이게 뭐냐?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쉽게 말하면 앞전 센서야. 뭐라고요? 앞전 센서. 우리가 음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파가 이 떨림판을 때린다고. 그럼 떨림판이요.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해. 부르르 떨어. 그럼 부르르 떠면 그 아주 약간의 힘도 얘를요. 압축하게 된다고요. 그 음파가 얘를 뭐 한다고? 압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전기로 바뀌게 돼. 야,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앞전 현상이야.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음성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렇게 생긴 전하들이 있다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분 좀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좀 불규칙적이죠. 지금 얘가 뭐냐면 엑스탈,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거야. 수정이야, 수정. 수정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수정에다가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바뀌어. 요렇게. 배열이 지금 어떻게 됐어? 배열이 쭉 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극성을 떴잖아요. 여러분, 극성이 떴다, 전위가 나란히 배열됐다, 전위가 생긴 거지. 이렇게 해서 전기신호로 바꿀 수가 있다더라. 원래 이게 좀 더 복잡한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느낌만 오셔도 돼요. 그럼 충분히 정답이 앞전 현상 요거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력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앞전기 현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 나왔네요. 대표적인 얘가 뭐예요? 2차 전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차 전지 물어보면 정답 납축전지. 그리고 요거 말고 여러분 시험 문제 유형 이런 것도 있죠. 납축전지의 비중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얼마야? 1.23에서 1.26이다. 요거 찍으셔야지. 근데 사실 암기하기 어려우면 버리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납축전지가 대표적인 2차 전지였고 여러분 대표적인 1차 전지는 뭐 찍으셔야 돼요? 망간전지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요 납축전지의 전액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라는 거죠. 정답은 뭐였어? 묽은 황산이었죠. 근데 요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글로 묽은 황산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건데 요게 화학 기호로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H2SO4다. 그래서 요 묽은 황산의 화학 기호 정도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언뜻 보면 와 난공불락처럼 보여요. 제가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찍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다음 교류전압과 전류의 순식값이다. 하나는 전압에 관련된 순식값, 하나는 전류에 관련된 순식값이다 이거죠. 그럼 이랬을 때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긴 파형 또는 이 순식값을 주고요. 여러분 위상차를 물어볼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돼. 얘만.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가 4분의 파이죠. 하나는 2분의 파이야. 그럼 2분의 파이를요. 얘하고 통분하면요. 4분의 2 파이죠. 그러면은 얘하고의 위상차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빼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만큼의 차가 나죠? 4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까? 즉 45도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 2분의 파이만큼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 있으면 2번이나 3번 찍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이랬을 때 전류가 4분의 파이만큼 앞서냐 또는 전류가 4분의 8만큼 뒤지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기도 한번 하고 찍으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 간단한 그림 한 번만 그리면 돼요. 자, 뭐냐면 제가 준비했어요. 자, 여기 지금 우측이 있고요. 좌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했죠. 여기는 뭐라고? 2분의 파이.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몇 도라고 생각하면 돼? 45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호도법 배웠잖아요. 그럼 얘는 마음속으로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표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죠. 그리고 더 나가면 뭐예요? 얘가 2분의 파이죠. 근데 2분의 파이가 4분의 2파이잖아요. 얘가 누구야? 전류지. 그죠? 전류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더 빠른 거라고요. 그러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앞서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된다더라.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한 삼상결선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이 있었죠? 그 중에서 Y결선과 델타결선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비슷한 유형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먼저 Y결선. 여러분들 Y결선의 특징이 뭐였었어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을 비교할 때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더라. 자, 그 다음에 무슨 결선이 있어요? 델타 결선이 있죠. 델타 결선은 까꾸루죠.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대신에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더라. 그러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델타 결선에서 같겠죠. 그래서 전압이라는 팩터만 비교를 하면은 Y 결선이 델타 결선보다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었어요? Y 결선은 보통 이제 승합용이다. 이것도 또 시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용 확인해 볼게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하고 싶대요. 이때 변압기의 삼상 결선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그럼 낮은 전압이 뭐예요? 델타 결선 전압이죠. 그 높은 전압은 Y 결선, 성간전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측이 낮은 전압인 델타가 되는 거고 2차 측보다 Y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전압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걸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것 또한 시험에서 또 잘 나와요.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공식 자체를 또 물어보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인데요. 동기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공부했었지?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뭐에?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를 우리가 동기속도 ns다. 그래서 p분의 120f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극수가 일정하면 여러분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에 맞는 용도로 잘 사용이 되겠죠. 그럼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 송풍기, 그 다음에 분쇄기. 여러분 분쇄기가 좀 느낌이 안 오시면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파쇄기 있죠. 속도 좀 일정하지 않습니까? 송풍기도 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변기도 속도가 일정해요. 도대체 아변기가 뭐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도 한번 쳐보세요. 이런 쇳덩어리가 있어. 이 쇳덩어리를 롤러 굴려요. 굴리면서 여기 밑에 어떤 쇳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이 쇳판이 쭉 통과하면서 눌리든지 어떤 모형을 갖고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아변기라고 그래요. 그럼 얘도 돌아가는 속도가 어때요? 일정해야 쭉 일정하게 펴지겠지. 그래서 얘도 일정한 속도, 얘도 일정한 속도. 정답은 2번 크레인이에요. 여러분 크레인은 어디서 시험에서 나왔었냐면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이 직류 직권 전동기의 용도 나올 때 뭐였어요? 크레인 또는 전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직류 직권 전동기죠. 이건 이제 직류 파트고 이건 뭐예요? 교류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2번이 되겠습니다. 계전기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죠. 보너스 문제네요. 보호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오케이. 여러분 과전압 계전기 전압이 일정한 전압보다 올라갈 때 삐릭삐릭삐릭 우는 센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약포를 뭐라고 한다고요? OVR. 그럼 이것도 당연히 보호 계전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전류 계전기 이번에는 전류가 높게 흘렀어. 그래서 오버 커런트 릴레이. 이때도 여러분 보호 계전기가 동작을 해서 차단기를 차단시켜야 부하를 보호할 수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혈압 올랐을 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락 계전기. 지락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삐릭삐릭 또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락 계전기를 뭐 그라운드 릴레이 그래서 G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실제 현존하는 계전기예요. 근데 여러분 과저항 계전기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번에 아주 간단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 그림은 제가 추가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 살펴보면 변압기 기름이죠. 절연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가 에이징이 걸리죠. 노화가 된다. 이것을 방지하고 싶다.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래요. 그럼 첫 번째 브리더. 여러분 지금 얘가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그림인데 이거 브리더죠. 이 브리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실리카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들어갈 때 얘가 이제 왔다 갔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수분을 이 실리카겔이 먹어주겠죠. 우리 여러분 김 같은 거 사지 않습니까? 구운 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리카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걔가 들어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언제나 먹어도 김이 바삭바삭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수분들이 얘하고 만나면 얘가 빨리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카겔을 넣은 브리더, 호흡기를 달아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변압기 유가요. 공기하고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얘가 맛이 빨리 가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피부가 안 좋아지죠. 산소에 노출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좀 막아주고 싶은 거야. 산소하고 직접 닿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소로 여러분 차폐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질소를 넣어준 탱크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콘서베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더도 콘서베이터도 그리고 불활성 질소 얘도 맞는 말이죠. 불활성이라는 것은 아주 안정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자 봉지에 들어가는 거 그거 뭐예요? 질소기체죠. 여기 질소기체가 여기도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과자 봉지에 질소 넣는 건 뭐예요? 얘가 충진 역할도 하고 그 안에 여러분 공기를 빼주고 질소를 넣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래 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부싱.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부싱 직접 보여드렸어.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 위에 절연체 역할을 하는 이렇게 생긴 부싱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탁 하고 꼽히지 않습니까? 얘가 부싱이죠. 이건 이제 절연체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낼 수 있어. 지금 이 문제처럼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봤고 시험에서는 발전기의 규약 효율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규약 효율인지 발전기의 규약 효율인지 비교를 하셔야겠죠. 이 문제는 뭐예요?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이다. 얘는요. 계산 문제로도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근데 공식을 알면 계산 문제는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항 한 번만 하고 문제 풀어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규약효율 2타 G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뭘까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 공식 비교해서 여러분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이번에는 직류 분권전동기의 간단한 역기전력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단자전압 V가 100V래요. 그 다음에 전기전류가 10A래. 그럼 IA가 10A다. 전기자정 1옴 줬어요. RA가 1옴이다. 직류분권 전동기가 있는데 1500rpm으로 회전할 때 역기전력은 얼마인가? 오케이. 그러면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 먼저 탁 하고 튀어나와야지. E는 V-IA의 RA다.
그러면은 단자 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어? 100볼트 빼기 전기저전류 10A 곱하기 전기저장 1옴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100 빼기 10이니까 몇 볼트? 9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1500rpm은 썼어 안 썼어? 전혀 필요 없는 숫자였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변압기의 건수비와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변압기의 건수비 공식 우리 복습하는 셈 치고 건수비 A는 어떻게 되죠? N2분의 N1 이거는 V2분의 V1 이거는 자 쭉쭉 나와야 돼요. 전류는 까꾸르죠? I1분의 I2죠? 자 저항까지 해볼까요? 루트 R2분의 R1 만약에 여기까지 나오셨다. 그 수험생분들은 이번에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 문제는 요 건수비와 요 전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건수비 A는 V2분의 V1이다. 이거 알고 계시겠죠? 자, 내용 살펴볼게요. 1차 전압이 3300V래요. 그럼 V1이 지금 얼마다? 3300이다. 그리고 건수비가 15. 오? 여러분, 건수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건수비 A가 얼마다? 15다라는 거죠. 오?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봤더니 변압기의 2차 측 전압 V2를 물어보네요. 그럼 이 식에서 내가 V2를 구하면 되지. 그럼 V2는 얘하고 여러분 이항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V2는 A분의 V1이네. 그러면은 V1이 1차 측 전압이 3300이었고 건수비가 얼마? 15였어. 이거 계산하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였습니다.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의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일단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관련된 공식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자, 한번 써볼게요. N은 1-S 곱하기 P분의 120F. 요거 공식 물어보는 거 시험 문제.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S가 뭐죠? 슬립. P가 뭐죠? 극수. F가 뭐죠? 바로 주파수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슬립 제어, 극수 제어, 주파수 제어 세 가지 있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지금 주파수를 제어해서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뭐를 이용했대? 반도체를 이용했대요. 그랬을 때는 정답이 뭐다? 인버터 제어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인버터 제어 말고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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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요것도 기출문제, 요것도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VVVF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인버터 제어라고 한다.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장치죠. 즉, 여러분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가변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속도를 제어해 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다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일본 사람들이. 또는 VVVF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1번은 초포 제어인데요. 요거는 DC 전압을요 컨트롤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컨버터는 뭐였죠? AC를 DC로 바꿔주는 친구였던 거죠. 자, 요 정도로 가볍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주파수를 별도로 제어하는 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모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포트 모터라고 그래요. 이 포트 모터가 어디서 사용되냐? 방직 공장에서. 방직 공장에서 여러분 실패 감는 거 있죠? 윙 하고 감는 거. 그거를 여러분 감는 모터를 뭐라고 그래? 포트 모터라고 그래. 그 포트 모터를 무슨 제어하는 거예요? 주파수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기출 문제였던 거죠. 자, 이 정도만 하셔도 많이 여러분께서 요약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빨강색 문제야. 꽤 수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인데 똑같이 시험에 똑같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동기전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전동기에 자기동법의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를 물어봤어. 와, 되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 동기전동기는요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권선을 감아, 이렇게 권선을 감아, 여기 권선이 감아. 이랬을 때 여러분 여기 전류를 흘려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오죠. 파이 1. 여기서도 뭐가? 파이 2. 여기서 뭐가 나와요? 파이 3. 라고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마치 유도전동기처럼 회전자계가 발생한다고요.
회전하는 자석이 전기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 이 안에 회전자가 있는 거잖아. 회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N극, S극이 있어. 근데 사실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래서 얘가 회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빨리 돌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빠르니까 얘가 못 따라가. 그래서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했어? 실험 영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응?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고 자석을 빠르게 돌려봐. 얘가 움직이나? 못 움직여. 근데 자석을 천천히 돌리면은 얘가 따라서 돈다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동시킬까? 라고 해서 자기 기동법. 여기서 이제 자자가 무슨 뜻이에요? 셀프였다라는 이런 뜻 아니었었어요? 스스로 기동하는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면 야, 이거 유도 전동기 좀 갖고 오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권선을 감아. 이 권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자 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유도 전동기의 원리처럼 자석이 이 구리 전선을 때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유도 전동기의 원리처럼 얘가 돌아가게 되는 거지. 유도 전동기는 아니지만 기동할 때만 유도 전동기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요런 게 바로 자기동법이었었어. 그랬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라 이 계자 권선을 뭐 한대요? 단락한대요. 여러분 단락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얘가 1차 치고 얘가 2차 치기라고 하면은 자, 2차 치 코일을 자, 이건 개방이고 요거는 단락이죠. 그럼 여기는 몇 차 치기 있겠어? 1차 치기 있겠죠. 그림 그릴까요? 자, 여기가 1차 측이면 여기가 몇 차 측? 2차 측이야. 근데 2차 측을 반드시 이 권선을 이렇게 단락을 시키래. 왜 단락을 시키냐? 정답은 4번이에요.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일단 정답만 딸딸딸딸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본 수업 때 다 했었던 건데 자, 권수비 A는 V2분의 V1, I1분의 I2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제가 V2를 가져올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V2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I2분의 V1 곱하기 I1이에요. 이거 돌려서 한번 만들어 봐. 이 식이 나오죠. 그럼 이거 나온 걸 보면은 I2가 뭐예요? 2차 측 전류거든요. 여기가 몇 차 측이야? 2차 측이야. 만약에 2차 측 전류 I2가 0이야. 0이라는 것은 얘가 개방된 상태인 거죠. 개방이 되면 I2가 얼마야?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개방이 돼서 얘가 분모에 0이라 들어갔다. 쳐봐. 그럼 0분의 썸띵이죠. 그럼 0분의 썸띵은 뭐예요? 무한대죠. 그래서 2차 측 전압이 아주 높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절연이 파괴돼. 그래서 2차 측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절연 파괴 위험. 왜? 전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 여기 빨간색 문제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여러분, 전공이 영어로 뭐예요? 홀, 구멍이다. 구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자가 있었어. 근데 이 전자가 어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슝 하고 여러분 다른 데로 이탈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전자가 있던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뻥 하고 구멍이 났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전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홀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공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뭐야? 결합전자의 이탈이다. 전자가 날아가서 그 자리가 바로 전공이 되는 거다. 날아갔다,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압기 유, 변압기 기름, 절연유예요.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이네요. 응고점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겠죠. 응고점이 높으면 이거 굳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아주 쉽습니다. 32번 역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문제죠. 여러분 이거 IQ 테스트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또 들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사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이 100개를 이제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1학년에 있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 그런데 1학년을 봤더니 총 반의 개수가 1반, 2반, 3반, 4반, 5반
1학년 1반부터 1학년 5반까지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그 교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반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한 반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명이 너무 적죠? 좀 10명씩 있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금 이 에듀클래스 학교 1학년 학생들 한 반에 한 명당 몇 개의 사탕이 들어갔을까요? 받았을까요? 암산 되세요? 어떻게 돼? 여러분. 자, 총 사탕이 몇 개 있었어? 100개가 있었죠. 자, 근데 반이 여러분 총 몇 반이야? 5반 있었죠. 그리고 한 반당 몇 명? 10명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한 학년당 한 반에 있는 한 명, 그 친구한테는 2개씩 들어갔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야. 그럼 살펴보면은 육국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총 슬롯수가 72개가 있다. 사탕이 총 72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보세요. 매극, 매상당. 근데 몇 극이야? 6극. 6극에다가 몇 상이래? 3상이래. 근데 매극, 매상당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푸냐? 홈수는 전체 72개를 6극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6, 3, 18이니까 18에다가 여러분 얼마 곱해야 돼요? 4를 곱하면 될까요? 그럼 정답은 3번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례추위와 관계가 있는 전동기는 여러분들 우리 유도 전동기 있죠? 유도 전동기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어. 특히 삼상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는 일단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2차 측에 저항을 달 수가 있다.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다? 비례추위를 할 수가 있다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는 부호홀즈 계전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호홀즈가 뭐였냐? 자,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변압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변압기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절연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절연유가 들어가 있고 변압기가 있는데 어떤 여기 내부에서 고장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오버해서 어떤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나 봐. 어떤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가스가 발생해. 뭐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해. 그러면은 원래는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가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위로. 그때 요 사이에다가 부홀즈 계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스가 검출이 되면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뭐다? 정답 변압기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가 또 있죠. 어떤 유형이 있냐면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가 어딘가? 정답은 뭐냐? 변압기와 콘소베이터 그 파이프 사이에 설치한다가 또 시험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요. 여러분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주위 파크였어요. 예를 들어서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2개가 같아야 병렬 운전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G1 동기발전기가 있고 G2 동기발전기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60Hz라면 얘도 똑같이 몇 Hz를 만들어내야 돼? 60Hz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죠. 거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접해보자고요. 자, 2극에 3600rpm짜리 동기발전기가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2극에 3600이야. 그러면 이 발전기를 첫 번째 발전기라고 하고 이 친구의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주파수 f는 이거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눠주고 그래서 ns 곱하기 p 나누기 120 이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ns 동기속도 줬잖아. 얼마? 3600이라고. 그럼 3600에다가 곱하기 국수 2 나누기 120 짜자작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
여러분 12에서 36 하면 얼마예요? 30 나오죠? 30에다 2 곱하면 얼마예요? 60. 그래서 60Hz야. 아하, 잠깐. 지금 이 발전기가 주파수가 얼마? 60Hz야. 그럼 이 발전기와 병렬운전 발전기 역시 뭐예요? 주파수가 60Hz가 나와야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G2 발전기 볼게요. 이것과 병렬 운전하려 하는 12극 발전기, 이걸 G2 발전기라고 하자고요. 이 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친구 역시 주파수는 몇 헤르츠? 60Hz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그러면 P에다가 극수 12 넣어주면 되고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는 몇 헤르츠? 60Hz. 자, 요거 계산하면 600rpm이야. 아, 그러면 600rpm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친구하고 주파수가 동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유도전동기의 회전수와 관련된 계산 문제네요. 내용 보시면 슬립이 10%래요. 그럼 단위법으로 쓰면 0.1이죠. 그리고 주파수 F가 60이래요. 그리고 극수 P가 2극이래요. 이때 유도전동기의 회전수는 그럼 기본 공식 N은 1-S에 곱하기 P분의 120F다. 숫자 대입만 해주세요. 1 빼기 0.1 곱하기 극수 2 120 곱하기 주파수 몇 헤르츠? 60Hz. 계산하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유도전동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대요. 정말 쉬운 문제죠. 어떻게 접근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 회전자가 있고 여기 고정자가 있어요. 고정재는 여러분 뭐가 있죠?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속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요게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리였던 거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어?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도는 걸 거꾸로 돌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여기 A상, 여기 B상, 여기 C상이라고 할게요. 상순위. 그랬을 때 A, B, C 이렇게 회전자기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여러분 그 방향을 따라서 회전자가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얘가 A였어. 그리고 여기를 B, 여기 C. 요 두 개를 착 하고 바꿔주는 거지. 그럼 상순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 B, C가 요렇게 생기죠. 그럼 안에 도는 회전자도 요렇게 돈다, 거꾸로 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만 샥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 바꾸는 방법이 세상의 전원 세 선 중 두 선의 접속을 요렇게 바꿔준다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역시 쉬운 문제. 다행이죠.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시 같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면은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네 가지 주, 위, 파, 크였죠.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안 들어있는 거 뭐야? 여기 용량이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발전기 G1이 여기 G2가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을 병렬운전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량은 같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500짜리야 용량이. 근데 얘는 용량이 300짜리. 이렇게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주파수나 위상이나 파형이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여러분 벨트 운전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회전수는 여러분 자속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라는 관계가 있어. 뭐라고요? 회전수는 자속과 반비라는 관계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였냐? 이런 거 있죠. 지금
벨트가 만약에 끊어져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동기가 있는데 이 전동기가 돌리는 어떤 부하가 있겠죠. 그 부하하고 연결하는 벨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벨트라는 건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끊어지면 이게 큰일 나거든. 끊어지라는 것은 전동기 입장에서는 부하가 있다가 없어지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무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무부하 상태가 되면 전류는 거의 0에 가깝게 돼요. 전류가 작아진다는 것은 자속이 작아지는 거죠. 자속이 작아지면 회전수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다더라.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극 직류발전기의 자기회로를 보인 것이다.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가 전기자예요. 여기 전기자. 이게 뭐라고요? 전기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다 그냥 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그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했었잖아. 여기 뭐가 있어요? 계자가 있고요.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전자가 있다고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자에서 뭐가 나가는 거지? 자속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공간은 여러분 붙어 있는 거야? 살짝 떨어져 있는 거야? 살짝 떨어져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에어갭, 공극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공극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속이. 근데 이 공기는요, 자속이 잘 지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에어갭, 이 공극, 공기가 있는 이 부분은 저항이 되게 커. 누구에 대한 저항이? 자속에 대한 저항이. 이걸 우리가 전기 자기학 시간에 뭐라고 배운 거야? 그죠? 자기 저항이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공극이 있는 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